일본의 유명한 도쿄 고등학교에서 경악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선생님과 외국인 학생이 서로를 노려보며 언성 높은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인 선생님은 계속해서 한국은 전기차 충전소도 없는 기술 후진국이자 가난 국가인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며 강의실의 학생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이없는 표정으로 지켜보던 외국인 학생의 강한 팩트 폭격에 강의실의 학생들은 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고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일본 출신 분코라고 합니다. 이제 막 입학식을 앞두고 있는 저는 얼마 전 입학 예정 학교에서 주관하는 입학 초청 토론회에 참가했다가 학교 입학을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도쿄 고등학교 측에서는 입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가하는 자유토론 형식의 초청 강의회를 열어주었고 입학 전 전공과가 자동차학과였던 저는 같은 입학 예정 친구들과 함께 그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 저는 뭔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토론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순서로 나타난 중국 선생님은 갑자기 입학을 앞두고 있는 저희 예비 학생들을 향해 한국으로 가족여행이나 유학을 다녀왔던 적이 있느냐며 뜬금없이 한국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말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생님은 대체 어떠한 목적인지 현재의 한국은 자동차 시장의 대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마저 없는 가난한 나라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 일본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들과는 절대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며 다소 기괴한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나 중국 선생님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전기차가 뭔지도 모르고 전기차 충전소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한국인들이 최근 부유한 나라의 중국인인 척 하고 다니는 사회적 문제마저 있다며 토론회에 참가한 저와 같은 예비 학생들에게 한국인과는 말도 섞지 말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생님의 기괴한 발언이 터져나오자마자 저와 같은 신입생들은 물론 토론회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 또한 현재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주위의 한국인 친구들을 따라 몇 번 한국을 경험해봤던 저의 경험으로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부유하고 청결한 나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선생님은 이런 처참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인지 토론회의 학생들 의견을 무시하고 1차원적인 수준 낮은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 학교에 입학을 앞둔 학생들 중 한국으로의 유학을 고민했던 학생들은 없겠죠. 만약 그러한 생각을 1%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중국의 상하이 고등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평범한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는 한 가지 사회 문제에 큰 기시감을 느꼈고 이것을 여러 대중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국이 세상에 퍼져 있는 소문만큼 선진국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의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양한 국적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았지만 한국에 대해 다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전기차 충전소의 문제입니다. 현대시대에서 전기차는 그 나라의 선진국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평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최고급 메카닉 인프라의 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국은 현재 전기차 충전소 연곳이라는 전무후무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 인프라의 시스템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고 전기차 충전소를 지을 자본 능력마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 학생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전기차 충전소라는 시설 자체가 없는 한국의 현실을 모르고 한국의 전기차는 좋다며 그것을 엄청나게 사고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없는데 어떻게 생산되는 한국산 전기차가 좋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바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죠. 더욱 심화해서 생각한다면은 아예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려던 생각 자체를 접고 위대한 부유 국가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전기차 충전소가 한국에 단 한 곳이라는 이 황당한 진실을 알고 있었나요? 아마 저와 같은 진실을 알고 있는 중국인 선생님과 말해주기 전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며 당신들과 같은 외국인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만큼 외부 관광객이 한국으로 많이 오게 되면 다양한 나라들이 투자금을 기울이기 쉬워지고 현재 수출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국의 이상한 진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 토론회에 올라가기 전 다양한 학생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한국에서 취업하면 월급을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부유 국가라고 착각하고 한국으로의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들은 한국 선동에 당해버린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병원과 전기차 충전소, 심지어는 백화점마저 없는 가난한 노숙자 국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의 도시들에서는 주유소라는 시스템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고 전기차라는 최고급 자동차도 발견하기 힘듭니다.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아니라 인력거와 택시들만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것은 오직 서울에서만 다소 목격하기 힘든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아마도 한국의 수도 서울로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을 오는 특성을 알고 한국 정부에서 먼저 손을 썼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서 팔고 싶다는 한국의 전기차 수출. 대기업들이 자국에서는 전기차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인들은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력마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수출하고 있는 전기차가 상당한 저품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 전기차를 먼저 많이 소비하고 타봐야 그것을 테스트 삼아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여서 그런지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즉 지금 한국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외국인들이 그 첫 번째 테스트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가난한 자본 능력과 기술조차 없는 한국에서 테스트조차 거치지 않은 전기차를 먼저 타버린 외국인들은 크게 다칠 수 있고 어떤 돌발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르죠. 이게 바로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끝까지 숨겨오던 가난한 파멸 국가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만약 이렇게나 품질이 좋은 전기차를 실제로 많이 팔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다면 자국민들이 그만큼 부유해져야 정상이겠죠. 그 자동차를 자국민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그것에는 한국인들의 노동력이 들어가기에 그들의 월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30대의 경우 평균 월급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성과급이나 전기차 판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진실은 뭐냐? 그건 바로 저희 중국의 전기차. 대기업들이 한국을 배려하기 위해 넘겨준 전기차 기술력을 도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너무나 가난하고 기술력도 없어서 5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꿈도 못 꿨는데 모국인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1조 대 이상 훔쳐가서 그 내부 기술을 다 뜯어서 자신들의 상품으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배려심 많은 중국은 그것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참고 넘겼습니다. 중국의 속국인 한국이기에 그들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어쨌든 한국이 중국의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를 판매한다면 그것에 따른 수수료도 중국 대기업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수준 낮은 시민의식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 기술력을 몰래 훔쳐간 한국의 기업들은 입을 싹 닫고 그들의 판매 금액에서 그 어떤 수수료도 중국에 넘겨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오늘 토론회의 중심에 선 이유도 바로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가난한 후진국이고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다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퍼뜨리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만 저희 중국의 면이 서게 되면서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제가 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꼭 이런 질문이 나오고는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국에서 1년 정도 유학을 했었는데 한국인들은 집안에 냉장고와 TV가 무조건 있고 길거리에는 은행과 각종 편의시설이 깔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 국가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학생에게 딱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건 모두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을 할 수 없는 골판지로 만든 건물들이라는 진실을 말했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가서 마주하게 되는 거의 모든 시설들은 겉모습만 아름답고 번지르르한 껍데기 건물입니다. 실제로 그 건물들의 내부를 살펴보면 거의 고정적인 한국인들이 시간을 바꿔가며 자리를 채워 앉고 그 시설에 이용객이 많아 보이게 도시 조작을 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월급 100만 원인 한국인들이 은행을 이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병원을 갈 돈이 있을까요? 전기차를 탈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국의 전기차는 모두 가짜이니 절대 사면 안 된다는 사실과 전기차, 충전소마저 전혀 없는 가난한 한국의 진실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은 자동차와 관련되어 취업할 것이라면 한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와 달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 자체가 너무 부유해서 외국인들에게도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이자 중국의 속국이라는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중국 선생님은 수십 명의 학생들 앞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한국은 전기차 충전소도 없고 전기차도 없는 나라라며 당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의 발언을 끝냈던 것인지 중국 선생님은 1차 발언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을 향해 진실을 알게 돼서 어떤 기분이냐는 질문마저 이어나가며 완전히 중국 정부에 세뇌되어 버린 중국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학교 입학을 앞둔 저와 같은 학생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입학을 원하던 학교에서 직접 부른 초청 선생님과 이딴 수준 낮은 중국 선생님이었기에 더더욱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학생들의 표정이 좋지 않자 중국 선생님은 왜 전기차 충전소도 없는 한국의 진실을 말해줬는데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이냐며 지금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는 억지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 학생은 직접 스탠딩석으로 나와 마이크를 붙잡고 중국 선생님을 조롱하며 팩트 폭격을 날리고 말았는데요. 한국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다고요. 제가 지금 모은 돈을 드릴 테니 한국으로 같이 가서 그게 정말 있나 없나 확인해보면 좋겠네요. 지금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10곳이 넘게 있는 나라예요. 외국인 여학생은 얼마나 화가 난 것인지 자신은 한국을 여러 번 여행하고 한국인 친구들도 많은 학생인데 왜 한국의 경제력이나 기술 수준을 그렇게 비하하는 것이냐며 중국 선생님을 조롱하듯 안타깝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생님은 외국인 학생의 질문을 받자마자 크게 당황한 것인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고 라며 도저히 지금의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연속 질문에 중국 선생님은 넛이 나가 급하게 강의를 종료시키고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입학 토론회에서조차 이런 황당한 지식을 가진 중국인 선생님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선생님이 주장하신 모든 것들은 거의 모든 것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전부였고 단 하나의 자료 또한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자동차 충전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한국은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미 25년도의 수치 자료로 봤을 때 한국은 50만 개를 목표로 충전소를 설립 중이며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거주 방식인 아파트 지하에는 현재 무조건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의 자료들이 있는데 한국은 전기차 충전소가 없다니 선생님의 주장을 들으면서도 다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주장하신 이유는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거짓 주장을 하기 위해 앞의 내용을 거짓 근거로 깔아두신 거겠죠. 그럼 중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전기차 충전소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인구 밀집도와 단위 면적으로 한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최하위 수준의 수치입니다. 전 세계 지표로 나열했을 때에도 중국은 거의 최하위에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황당한 결과 도출을 토대로 지금의 중국은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자본 능력을 갖춘 중국인들이 거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기차를 가진 단위 면적당 인구가 별로 없으니 충전소도 당연히 필요가 없어지며 이것은 곧 중국의 도시 인프라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지 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가요? 지금 중국의 현실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최선진국의 나라들은 전기차 충전소나 도시 인프라 발전을 통해 더욱 많은 고층 거주지와 산업센터로 거듭나고 있지만 지금의 중국은 건설사가 망해버리며 부도가 나는 단체 파산은 물론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조차 기업의 월급이 밀리며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죠. 실제로 24년도 미국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중국의 엄청난 인구에서 발생하는 노숙자가 항목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수도인 상하이 외곽 지역을 가보면 월급이 아예 없거나 월급을 받으면서도 노숙자인 직장인 노숙자와 학생 노숙자를 상당히 빈번하게 마주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지금의 중국은 국가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부터 국가 소멸의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중 어떤 나라가 후진국이고 가난한 나라일까요? 이것에 관한 결과는 따로 회의 과정을 거칠 필요조차 없이 중국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중국은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과도 차이가 크게 나고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께서는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100만 원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30대 기준으로 표본을 좁혀 조사하게 된다면 평균 임금 400만 원 이상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의 대기업 임원으로 올라가도 받을 수 없는 월급의 평균치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난한 중국에서 최상위 계급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다면 최하위 계급과 같은 경제 수준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중국에서 대기업을 다녀봐야 월급은 100만 원을 넘은 것이 전부이고 이러한 금액은 한국에서 간단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특히나 전기차를 소비하는 항목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기차 시장을 미국과 동시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인들의 전기차 소비 능력 또한 전 세계 지표 중 최고 순위에 놓여 있거든요. 하지만 전기차 구매 비용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부유한 경제 능력으로 인해 외제차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인들은 미국과 동등한 평균 월급을 보여주는 유일한 나라이다 보니 이러한 외제차 시장의 소비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치라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가난한 나라 중국 국적의 중국인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거짓 주장을 했던 중국 선생님의 월급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계속해서 한국과 한국인들이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선생님의 월급은 한국인들에게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딱 그 수준의 월급일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단순 월급의 절대적 금액으로 경제적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선생님은 한국으로 간다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보편적인 전기차를 구매하지도 하다못해 전기차 충전소에서 아주 약간의 돈을 내고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소비력마저 없는 가난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지금 중국과 한국에 좁혀질 수 없는 국가적 부유함의 차이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것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을 할 것 같아
제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놀랍게도 한국은 거주지 바로 밑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유일한 나라이며 이것이 매우 효과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죠. 특히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소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도 한국인들은 아무런 경제적 거리낌 없이 국가적 단위로 전기차 충전소를 전부 설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 어떤 주거단지에서도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마주할 수 없죠. 심지어 비싼 호텔에서도 중국은 이러한 신개념 인프라 시스템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실과 정보만으로도 중국이 다가오는 친환경 도시, 인프라 시대의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전기차 충전소의 비용은 사실상 껌을 사먹는 수준과 동급이며 그들의 전기차 자체의 소비력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께서 주장했던 거짓 주장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한국에 이미 펼쳐져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24년도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경제적 수준 차이를 보면 이 차이를 더욱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14년도 중국을 방문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후진국에서 오거나 경제적 부유함이 낮은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한국은 같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권의 사람들과 유럽권의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들 모두는 한국의 고물가를 소비하면서 동등한 선진국인으로서의 입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부유 국가의 사람들이 가난한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없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비슷한 경제 위치의 부유 국가 한국으로 관광을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국가적 브랜드 위상에서 중국이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지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을 보자면 그건 바로 한국과 중국의 교육 시스템 차이인데요. 한국은 부유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학습 능력 수준에 따라 영재학교와 산업학교, 일반학교를 구분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시설 자체가 없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 구분을 떠나 각 가정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러한 특수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중국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아이 교육에까지 투자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선생님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는 한국을 이용해 한국의 선진국 위상에 중국을 비비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국은 아무런 피해를 이제 입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인들이 안타깝게 보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선동 정보를 구분하기도 너무 쉬워진 세상이기에 선생님은 그저 저희의 웃음거리가 되는 결론에 다다르고 말죠. 외국인 학생은 겉옷까지 벗어버린 채 열정적인 반박으로 토론회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휘어잡았고 또한 객관적 지표로 반박하는 팩트 폭격이었기에 중국 선생님은 더욱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을 잘 모르고 있던 학생들은 자신의 나라에서조차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이 없는데 한국이 저렇게나 부유한 나라인 줄 처음 알았다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선생님은 외국인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입을 꼭 닫고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고 말았는데요. 중국 선생님은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중국 선생님은 급히 토론회를 중단시키고 단상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발언을 저질러 놓고 한국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학생의 팩트 폭격이 나오자 급하게 주랭랑치는 그 중국 선생님의 모습은 현재 중국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과 다름이 없었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의 세뇌 발언을 목격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국가적 브랜드 위상을 생각했을 때 저런 중국인들의 작전은 절대 통하지 않는 위상으로 이미 올라버린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미쳤어요? 과거 일이 기억 안 나세요?
정말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의 다리를 고쳐주겠냐고요? 여기 몽골 외곽의 시골 마을의 한 가정집에서 모든 가족이 모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만이 속으로 쓴 말들을 삼키며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걷지 못하는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여성은 이 모습이 더 이상 보기 힘든 듯 결국 밖으로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추르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 울란바토르에 있는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제 고향으로 돌아와 교사로 자원의 고향으로 오랜만에 향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공부를 잘하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 배움을 나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뿌듯한 일로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어쩌면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을지 몰라요. 시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를 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알려준 문제나 정보로 성적이 올라 기뻐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사로 일하면서 제 순수한 학생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하나의 기쁨이 되었어요. 사실 몇 년 동안 머물던 학교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은 아쉬운 마음을 들게 하기는 했지만 저희 아버지의 건강이 좀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곁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어 울란바토르로 자원을 하게 되었죠. 작은 마을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먼지가 일어나는 시골길을 달리니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어요.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저희 가족이 겪은 고난에 대한 씁쓸한 기억도 떠오르게 하니까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 풍경은 여전히 정겹기만 해요.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가족들로 이루어진 따뜻한 마을이랍니다. 서로 이웃을 잘 알고 돌봐주는 곳이죠. 함께 음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수다를 떨며 서로 모르는 사이가 없을 정도의 강한 유대감으로 주민들이 끈끈하게 뭉쳐 있답니다. 버스가 마을 중심에 가까워지자 반가운 얼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파는 아주머니, 슈퍼 아저씨. 이제는 조금 큰 아이들까지 시간이 지나 모두들 조금씩 늙어가고 있었지만 정겨운 마을의 향기는 그대로인 듯 했어요. 저는 버스에서 내려 짐을 챙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족들의 따뜻한 포옹이 절 맞이하더라고요. 엄마 살라는 환한 얼굴로 박추른의 딸 돌아왔구나 하며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엄마 품에 안겨 엄마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맘껏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 오빠 올케 언니 조카들도 절 둘러싸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반겨줬어요. 저는 그렇게 온 가족의 관심을 듬뿍 받으며 행복해했답니다. 잊을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박추르 오랜만이구나. 그새 더 예뻐졌네. 교사라며 우리 아들도 잘 부탁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집으로 가져다 줄게.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오랜만에 뵙게 된 주민분들의 반갑고 정겨운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마을에 돌아온 저를 향한 진심 어린 환대에 마을 사람들과 하나 된 듯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역시 울란바토르는 모두를 한 가족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엄마와 올케 언니가 물을 떠서 사람을 대접하는 전통 풍습이 절 맞이했어요. 손님 맞이에 물을 떠주며 씻으라는 건 환대와 존중의 표시랍니다. 손을 씻으며 저는 대대로 내려온 전통의 고마움과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손을 씻으면서 불안한 마음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울란바토르의 소박함과 낙후된 의료 환경을 이제껏 계속해서 탓해왔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 사고로 영구적인 절름발이와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계셨거든요. 그 일은 가족 전체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죠. 그리고 그 일은 저에게 아시아를 싫어하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 건설사는 중국 건설사였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 쪽에서는 건설사의 장비가 좋지 않아 시간이 꽤 걸린다고 말을 드렸지만 그쪽에서는 불가능한 기한을 이야기하며 해내라고 쪼았죠. 결국 저희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노후된 안전벨트를 차고 위쪽에서 일하셨죠. 많이 낡았지만 수량이 얼마 없었기에 아버지는 총대를 메고 가장 낡은 안전벨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이 높지는 않았지만 위쪽에서 일하시던 아버지의 안전벨트가 끊어져 떨어지고 마셨죠. 다행히 뇌와 다른 곳에는 큰 이상은 없었지만 아버지는 한 다리를 평생 절면서 살아가게 되셨어요. 건설사에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아버지를 바로 해고하고 따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했어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며 나중에는 오히려 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일자리도 잃고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과일 장사를 시작하셨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죠. 항상 긍정적이고 씩씩하게 지내려 하셨지만 아버지의 눈에서는 슬픔이 자주 보였어요. 저는 그 이후로 동아시아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싫어지다가 나중에는 그 주변까지 밉더라고요. 왜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하나요? 저희 아버지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치신 것밖에 없어요. 그 누구보다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대가가 저건가요? 이 일만 생각하면 두 눈이 질끈 감기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계신 아버지를 보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실 누구보다 힘드실 분은 바로 저희 아버지이실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안디 자네는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과 풍성한 문화가 살아있었어요.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정이 행복의 원천임을 새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죠. 아버지가 이런 마을에 있으신 건 참으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웃 모두가 끈끈하게 아버지를 도우려 애써주셨거든요.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든답니다. 현대 풍습이 끝나고 전통 몽골식 식탁에 둘러앉아 신선한 빵과 향신료 냄새를 맡으니 평온함이 밀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그 맛은 가족과 나눴던 수많은 추억과 사랑을 떠올리게 했죠.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으로 서로의 정을 나누는 것만큼 고마운 게 또 있을까요? 조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함과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에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가문의 가치관과 문화유산을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이번 방문은 뭔가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듯한 이상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고향 방문으로 인해 저는 가슴 벅차오르는 생각들과 함께 잠에 들었답니다. 고향 울란바토르는 어느새 내 안에 쓴 기억을 누그러뜨리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몰랐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 울란바토르에서 맞은 첫 아침은 나뭇잎, 사각거리는 소리와 먼 곳에서 울려 퍼지는 수탉의 울음소리로 시작되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엄마가 정원에 물을 주고 계셨죠. 떠오르는 태양이 엄마가 정성스레 가꾸는 화사한 꽃과 채소밭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야. 내일 나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죠. 잘 잤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지개를 켜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역시 이곳은 여전히 평화롭네요. 저는 어머니 옆으로 가며 마을을 감싸는 고요함에 감탄했죠.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게 바로 울란바토르의 아름다움이잖니.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삶의 속도가 다르고 소박한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 말이야. 엄마가 온 마음을 다해 정원을 가꾸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울란바토르에서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자연과 교감하는 삶의 방식이자 우리의 뿌리 깊은 본능이라요. 그 모습은 저를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만 같은 기분을 준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에 저는 아이들이 학교 갈 채비를 하고 있음을 알아채너요. 조카들이 신나고 상기된 얼굴로 책가방을 맨 채 현관문을 나왔어요. 배움과 성장의 여정을 떠나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 뿌듯해졌죠. 아이들과 함께 동네 학교로 걸어가는데 마을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가게 주인들은 웃으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인사하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즐겁게 뛰놀고 있었죠. 수다 떠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 정말 익숙한 풍경이에요. 자라면서 매일같이 마주했던 정겨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의 일상의 리듬이죠. 항상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한 유대감이 느껴지는 것 말이에요. 학교에 도착해 저는 교정에서 전통놀이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보고 놀랐어요. 몇몇은 전략과 바닥의 구역을 나눠 돌을 던지며 땅을 뺏는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죠. 또 다른 아이들은 동그랗게 둘러앉아 수건을 들고 달리는 수건 돌리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아이들은 나무 옆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어릴 때 하던 놀이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라 놀랍더라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전염성이 있어서 삶의 단순한 기쁨을 일깨워주며 제 예전 기억을 회상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놀이들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우리의 문화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구나 싶었죠. 제 조카들이 그부들과 어울리는 걸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편으론 배우고 자라나려는 아이들의 의욕이 자랑스럽고 교육이야말로 밝은 미래의 열쇠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론 아버지의 사고로 인해 가족이 겪은 어려움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진 원망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만할 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항상 저를 놀아주시고 업어주시던 아버지는 그 이후 저를 업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많이 슬퍼하시고는 했어요. 대신 저를 앉아서 안아 올려주시고는 하셨죠. 어렸지만 아버지의 속상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떻게든 저를 놀아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만 같았죠. 조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학교 일을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울란바토르이 저에게 주는 교훈을 곱씹어 봤어요. 느리게 살아가면서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힘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교훈을 말이죠. 하지만 그 교훈을 받아들이려 애쓰면서도 저는 여전히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이 만들어낸 두려움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햇살을 받으며 울란바토르 거리를 걷자니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나린을 파는 곳에 들렀어요. 나린은 말고기로 반죽한 소를 말고기 창자에 넣어 만든 요리예요. 나린을 맛보며 주인 세리나와 나눈 대화가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요리사분은 몽골 요리가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온 과정을 갈 때마다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이 고려인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한국의 순대라는 음식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고려인이에요. 이곳 자체가 고려인들의 마을이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시고는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셨고 군인이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이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신 곳이 이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나린 말고 또 비슷한 게 있겠어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을 가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보니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인이라면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들을수록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지만 항상 이야기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저는 그저 들을 뿐이었어요. 그 생각이 이렇게 오랜만에 세리나의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큰 감흥은 없지만 말이에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을 수 있겠네요. 아버지의 사고 이후 저는 동아시아 쪽은 더 좋아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단지 저는 몽골 사람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요. 저는 제가 한 번도 한국에 피가 섞였다거나 고려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나린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요. 그렇게 가족과 다 같이 먹기 위해 저는 맛있는 나린을 포장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 가족들과 둘러앉아 식사하던 중에 아버지 차르의 다리 상태에 대한 걱정이 화두에 오르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고통 속에서 절뚝거리는 아버지를 보자 분노와 좌절감이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돈이 없어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죠. 그때 엄마 살라가 목청을 가다듬더니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친구한테 들었는데 한국의 인천종합병원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다리 수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더구나. 환자들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 순간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 눈빛에서 희망의 빛이 번뜩이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뱃속에서 불안감이 꼬리를 물었죠. 한국의 병원에서 무료 수술이라니 너무 황당하게 들렸거든요. 해외로 치료받으러 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혹여나 아버지마저 그런 헛된 희망에 휩쓸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잖아요. 중국과의 일을 잊으신 건가요? 그들이 또 잘못된 것을 아버지의 탓으로 몰아가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한국의 피를 받았다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한국인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걱정에 저는 할 말이 산더미처럼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식구들 얼굴에 떠오른 설렘을 보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조카들은 의자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할아버지가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새 힘이 솟는 듯 굳은 결의가 얼굴에 어렸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몰래 닦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오랫동안 제 판단을 흐렸던 의구심을 삼키며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꼬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정말 어쩌면 이건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조심스럽지만 희망찬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한국 인천종합병원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정말 다 같이 오랜 시간 회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한국행 준비를 하면서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같은 민족이라고 들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오빠와 함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드디어 출발 날이 밝았어요. 저희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억누르며 울란바토르 공항에 서 있었죠. 고통과 불안감이 뒤섞인 아버지의 얼굴에도 옛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희망과 긴장이 뒤섞인 얼굴이셨죠. 인천행 비행은 길고 지루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저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말은 많이 들었지만 직접 발을 디딘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더라고요. 몽골 바깥 세상은 처음이라 긴장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드디어 약 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희는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공항이 마치 현대기술의 결정체 같아 보였거든요. 울란바토르의 먼지 날리는 거리와는 천지 차이였고 그 규모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에서는 인천대학병원 관계자 민정씨가 유창한 영어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따뜻한 목소리로 낯선 환경을 안내해주는 민정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료 수술을 제안한 병원에서 직접 데리러 와준 것에 대한 감사함도 깊어졌고요. 저는 인천으로 가는 길에 도시의 풍경이 매료되었어요. 번화한 도시 속에서도 아름다운 공원과 평화로운 사찰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 깊었죠. 도심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인천종합병원에 도착하자 저는 또 한 번 병원의 시설과 큰 규모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와 환자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의료진의 모습에 감동받았죠. 병원 복도를 지나며 저는 왠지 모를 가슴속에 희망이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정말 어쩌면 저희 아버지가 제대로 걸으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말이에요. 우리를 맞이한 의사와 간호사들은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궁금증과 걱정을 말끔히 씻어주셨죠. 설명을 들을수록 점점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아버지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피어나는 게 보였어요. 병원 안을 둘러보며 저는 말로만 듣던 몽골과 한국 문화의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통 한복의 화려한 문양이 울란바토르 시장에서 본 직물들을 떠올리게 했죠.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찌개와 밥도 고양이의 수프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었고요. 또 만두라는 음식도 먹어보게 되었는데 저희 나라의 마트라는 음식과 너무나도 흡사했어요. 저희는 요거트를 뿌려 먹기도 하지만 이곳은 간장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더라고요. 순간 나린을 파는 세리나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곳은 고려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음식들도 말이야. 우리가 고려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렴 우리는 참 많이 닮아 있단다. 그녀의 말이 정말이었어요. 얼굴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보여주신 할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들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은 제가 처음으로 저희가 정말로 한국과 이어져 있다는 걸 믿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 깨달음은 인천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고 더 큰 이해의 씨앗이 되어 자랄 것만 같았죠. 수술을 앞둔 시간. 아버지 곁을 지키며 존경과 자부심이 샘솟았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수술이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아버지를 쳐다보자 아버지는 약간의 눈물을 닦아내며 설렘과 긴장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농담을 건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토록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유머 감각과 가족의 타인에 대한 믿음을 항상 잃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교훈이라고 하셨죠. 저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들이 아버지를 수술실로 모시고 갔을 때 저희 가족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치유와 성장 깨달음의 여정을 향한 간절한 기원을 담아서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수술방에서 나오셨어요. 저희는 기다렸다는 듯 의사 선생님께 다가갔죠. 조금은 피곤해 보이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앞으로 재활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봅시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희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걸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정말로요. 저희는 아버지 앞에서 차마 흘릴 수 없던 눈물을 그날 다 같이 얼싸안고 한 바가지를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때 한국에 대한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아버지의 수술 후 인천종합병원에서의 시간은 점점 흘러갔어요. 의료진들은 아버지의 회복 속도에 감탄했죠. 아버지의 강인한 의지와 가족의 지지 덕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 칭찬을 들으니 자부심과 감사함이 가슴 가득 밀려왔어요. 마침내 몇 달의 재활치료 후 병원을 떠나 몽골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되새겨봤어요. 언어와 관습 생활 방식은 달라도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근본적인 인간애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유대감이었어요. 사랑과 연민 역경을 이겨내는 힘으로 맺어진 끈끈한 정이랄까요? 아버지를 돌봐준 의사 간호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셨거든요. 넘치는 친절과 헌신은 세상에 선함이 존재함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선물이었죠. 눈물 어린 포옹을 나누며 우리 가족의 일부가 그분들과 함께 남을 거란 걸 알았죠. 그렇게 태어나는 날. 아버지는 짐을 싸고 당당히 다리를 절지 않고 일어서셨어요. 그 장면은 절대로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저희 모두가 입을 막고 감격했죠. 아버지께는 그동안 쉬지 않고 재활을 해오셨어요.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씩 웃으셨어요. 박추루 우리 딸 한번 업어보자꾸나. 아버지께서는 허리를 숙이시며 저에게 손짓하셨어요. 아직 수술이 끝나지 않아 안 된다는 제 말에 옆에 있던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조심히 천천히 엎혀보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고 계시는 아버지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예전 건강하실 때 아버지를 다시 보는 것만 같았죠.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엎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업어주시는데 성공하셨죠. 이렇게나 많이 컸구나. 사랑한다. 우리 딸 아버지의 말에 저는 등에 엎여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저도 아버지의 등에 엎이는 모습을 항상 상상해 왔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 모습에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함께 포옹을 했죠. 그렇게 당당히 아버지와 함께 걸어나가는 중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툭툭 치셨어요. 저번에 아버지께 걷게 되시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냐고 여쭤본 적이 있답니다. 저에게 선생님께서 속삭이셨어요. 저는 궁금해졌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물었어요.
따님을 꼭 다시 업어드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재활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려요. 의사 선생님께서 찡긋 눈을 깜빡이시며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울컥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걷게 되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겨우 저를 업어주는 것이었다니요. 재활을 하는 아버지를 보며 대단하다고 느꼈었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었다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의사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깊게 인사를 드린 뒤에야 병원을 나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을 가족 모두가 걸어서 떠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다시 몇 달 만의 비행 후 다시 도착한 울란바토르는 저희를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모두 박수를 쳐주었고 아버지의 쾌유를 축하해 주었죠. 그로의 익숙한 마을 풍경이 절 감싸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편견과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다양성 속에 아름다움과 유대감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죠. 아버지가 똑바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의 여정은 단지 육체의 치유에 그치지 않았어요. 마음과 영혼의 변화였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은 것 같다가요. 울란바토르 들판을 바라보며 석양이 지는 광경에 젖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고려인이라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요. 제가 한국인들과 같은 피를 가지고 있다니 너무 행복할 지경이었죠. 저희 아버지를 무료 수술과 지원으로 낫게 해주신 같은 민족의 나라 한국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위스 베른 스위스 여자 대학생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게 사실이야. 응, 난 한국에 가려고 해. 난 중국으로 갈 거야. 중국이 더 돈을 많이 주고 혜택이 더 좋아. 너도 중국으로 가지 그래. 너는 한국에 같이 다녀오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아니야. 중국이 더 선진국이고 선배가 더 좋다고 들었어. 중국이 최고야. 서로 한국이 좋다. 중국이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스위스인 제비르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인 제비르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고풍스러운 도시 스위스 베른에서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호기심 많고 기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고향의 역사적인 매력 속에서 저는 멀고도 활기찬 한국의 문화에 이끌렸습니다. 한국은 다른 세계였지만 저를 깊이 매료시켰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여정은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왕조의 이야기 풍부한 전통 한국의 빠른 근대화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그 세계는 제가 탐험하고 싶었던 세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컴퓨터공학과 동기인 레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우연한 대화를 나누다가 한국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했습니다. 활기차고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레미는 함께 한국어를 배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스터디 세션은 곧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탐구와 공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요리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을 세계 지도 위에 올려놓은 기술 발전에 대해 몇 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에 그치지 않고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과 급성장하는 게임 산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저희의 열망과 공명했습니다. 저희는 이 역동적인 분야에 어쩌면 한국 자체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IT 산업은 별로 없었거든요. 대표적인 게임이라 해도 기억나는 게 없네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으로 가는 걸 꿈꾸었습니다. 공부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한국어 실력이 점점 늘었습니다. 대학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고 한국어와 한국 전통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열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서울의 한 유명 대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공고를 냈어요.
새로 배운 한국어 실력과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던 레미와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은 저희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상상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저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동경하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베른 공항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베른의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컸고 모든 게 편리했습니다. 입국 수속도 금방 되었고 모든 게 디지털화가 된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국의 도시를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저희는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온사인 우뚝 솟은 고층 빌딩 북적이는 인파는 베른의 조용한 거리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커다란 건축물과 빌딩들을 입을 벌리고 멍하게 바라본 기억이 나네요. 처음 몇 주는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서울의 유서 깊은 명소들을 구경하고 활기찬 시장을 돌아다니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과 즐거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음식은 안 맞을 것 같았지만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요즘 유행하는 김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김밥이 유행한다고 하죠. 저는 이때부터 김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 먹거나 만들어서 먹곤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는 어학 수업 문화 세미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지 기술 스타트업에서의 인턴십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업무는 힘들었지만 혁신적인 환경의 일원이 되어 신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자신의 지식을 기꺼이 공유해 주었습니다. 프로그래밍과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업무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의식과 팀워크는 스위스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협업을 장려하는 환경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시간이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미와 저는 여가 시간에는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K-팝 콘서트에 참석하고 홍대의 밤 문화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제주도로 주말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과의 인연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문화, 이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스위스로 돌아온 것은 씁쓸했습니다.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서울의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인턴으로 일했던 한국 게임 회사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팀에 합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이사하는 일은 설레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꿈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결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도착했습니다. 끝없는 에너지로 가득 찬 도시는 두 팔 벌려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넓은 도시에서 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강남의 번화한 지역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게임 회사는 저 같은 기술 애호가에게 놀이터와도 같았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창의적인 재능에 둘러싸여 저는 도전과 영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새로운 게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기술력과 창의적 사고가 모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작업은 힘들었지만 아이디어가 게임으로 구현되었을 때의 만족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통해 한국 직장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 간의 무언의 유대감인 정의라는 개념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항상 동료애와 상호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종종 퇴근 후 회식인 회식을 하며 맛있는 한국 음식과 소주를 마시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업무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서울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말에는 고궁을 탐방하고 전통 다도에 참석하고 북한산 국립공원의 고즈넉한 산책로를 하이킹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는 끊임없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게임회사 동료인 정훈 씨를 만나면서 제 여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똑똑했으며 기술에 대한 저의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점차 사랑으로 발전했고 그 사랑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정훈은 저에게 가족 전통 지역 축제, 한국 생활의 일상적인 뉘앙스 등 한국 문화의 더 깊은 면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더욱 녹아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겪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고 낯설기만 했던 관습과 에티켓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서울은 더 이상 제가 일하는 도시가 아니라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정훈과 결혼을 결심하면서 제 한국 생활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스위스와 한국의 전통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결혼식은 두 문화의 결합을 상징하는 행사였습니다. 양국의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운 축하 행사였으며 서로 다른 배경을 초월한 사랑과 존중의 증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훈 씨의 가족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고 한국 가족 역학의 미묘한 차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의 소중함과 시어머니와 함께 전통 음식을 준비하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받은 지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존중은 제가 가는 곳마다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줬어요. 의료 시스템은 훌륭한 산정관리를 제공하여 저와 태아의 건강을 모두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거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것이 한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산후조리원이었는데요. 한국의 산후조리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출산 후 저는 산후조리원인 조리원에 머물며 24시간 돌봄을 받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휴식과 회복을 취하는 이 기간은 한국 문화의 독특한 면모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몸을 회복하고 나가서 저는 아이와 정말 더 가까워지고 정훈 씨와도 잘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회사의 지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한국 직장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회사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제가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모 서비스 덕분에 엄마가 되는 과정이 더욱 수월해졌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복지도 좋은 편인데 한국 복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제가 일을 육아휴직 때도 많은 직원들이 저를 보러 와주었고 제가 나중에 복귀해서도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한국에서는 전에 없던 공동체 의식을 경험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서로를 돌보려는 공동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속감과 상호 보살핌은 공동체보다 개인주의가 우선시되던 스위스에서의 경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초보 엄마로서 서울에서의 생활은 배움과 사랑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낯설기만 했던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과 소속감을 찾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 레미의 여정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랑 같이 교환학생으로 돌아온 레미는 저와 다르게 중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레미는 저보다 성적도 더 높았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저보다 더 욕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중국에서의 수익성 높은 일자리 제안은 레미에게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레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에서의 재산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저 한국 옆에 있는 나라이니 중국도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것이었죠. 중국에서 레미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화적 사회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에서 좋아했던 따뜻하고 공동체적인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일했던 도시의 번화한 거리와 우뚝 솟은 고층 빌딩에는 서울에서 느꼈던 따뜻한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특히 레미가 중국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뺑소니를 한 차량이 레미를 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고, 또 놀란 점은 아파서 넘어져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렇게 중국인들의 공감과 도움의 부재는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로 돕고 배려하는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중국에서 마주한 무관심은 그녀를 실망시켰습니다. 병원에서의 비인격적인 대우는 그녀의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제가 겪은 한국에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험했던 보살핌과 세심한 배려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 사건은 레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중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금전적인 보람은 있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직장 문화는 경쟁이 치열했고 팀워크나 직원 복지는 거의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레미는 종종 지치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고 한국 기술 산업의 협업과 혁신 정신을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레미는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관찰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질과 소속감을 현재의 환경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의 귀환은 레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한국 문화와 커뮤니티를 다시 만났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레미에게 소속감,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 협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업무 환경 등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레미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재회였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각자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미에게 한국으로의 귀환은 고향에 돌아온 것과 같은 느낌이었죠. 레미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두 팔 벌려 환영받으며 커뮤니티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 중국, 스위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사회의 독특한 측면, 즉 공동체에 대한 강조, 개인에 대한 존중, 전통과 현대의 균형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드러났습니다. 레미는 빠르게 한국 생활에 다시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열망에 부합하는 직업을 찾아 기술업계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한국 기술업계의 협업 환경과 혁신 정신은 이전 경험과는 다른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창의성을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기여하며 새로운 역할에서 번창했습니다. 우리 둘에게 한국은 단순한 직장이나 모험의 장소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활기찬 땅에서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찾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사랑은 우리의 일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을 탐험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구한 역사,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산속의 고즈넉한 사찰부터 도시의 활기찬 축제까지 각각의 경험은 한국과의 인연을 더욱 깊게 해주었습니다. 스위스에서 한국으로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제 삶을 형성해준 경험과 관계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따뜻함과 환대의 활기찬 문화를 가진 한국은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공동체 존중, 혁신의 가치를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레미의 여정은 도전과 깨달음과 함께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친절과 전통, 미래지향적인 정신으로 뛰는 한국의 심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인생은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이 속한 곳을 찾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조화를 이룬 한국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식, 즉 목적과 기쁨, 소속감으로 가득 찬 삶으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국인 정훈 씨와 결혼한 거를 부러워하고는
레미도 사내에서 한국인 남성을 만난다고 하더군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이 나중에 잘 돼서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